내가 말하는 대화는 거의 100% 애를 위한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세요. 숙제하라, 친구랑 싸우지 마라, 밥 맛있게 먹어라 등등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를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은 난 이거밖에 못해, 원래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6세 이전에 상당히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 나이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류를 줄이시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의진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어른들하고의 대화하고는 참 다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친구가 어떤 안 좋은 버릇이 있더라도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 정도 얘기하고,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인가 보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하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내지는 세상에 잘 적응을 시켜야 한다,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의 대화는 항상 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숙제해라, 밥 먹어라, 이 닦아라, 옷 입어라 이런 것들이 다 대화의 내용들이거든. 더더군다나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 말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러서지만 절대 안 물러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저는 가치를 전달하는 대화라고 하는데, 그걸로 다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아유 또 시작이다, 잔소리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대화할 때 아무리 부모님들이 책임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치를 전달하는 대화와 이해해주고 같이 즐기고 재미나게 감정을 교류하는, 소위 말하는 이해하는 대화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해를 하는 대화가 저는 적어도 8 정도 돼야 한다고 보고요. 잔소리류가 2 정도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가치를 전달한 대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 5대5도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따를까 말까 이렇게 양가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8대2, 적어도 7대3 정도로 해서 정말 부모님의 대화에 잘 따르는 아이를 만들려면 70, 80% 정도의 평소에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재미나게 공감하는 대화를 깔아주셔야지 가치를 전달하는 대화의 힘을 발휘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착각하는 이유가, 이 대화는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대화는 거의 100% 애를 위한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짜증나서 부모가 잔소리할 때도 많고요. 뭘 잘 몰라서 헛짚을 때도 많아요. 그 모든 대화가 아이에게 잘 먹힐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착각이 있으신데요. 말로 하는 대화가 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대화는 소통이거든요. 사실 언어적인 내용적 소통보다 표정이나 몸짓이나 감정선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더 힘이 큽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말로 하는 얘기가 다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하시고, 아무리 좋은 말도 이제 짜증내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떠한 비언어적인 소통을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안 먹힐까? 저는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볼 때 인지적인 대화를 잘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 외래 진료실에는 언어 발달 늦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언어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하고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놀아보세요 하고 제가 관찰을 하는데 100이면 100 다 부모님들 첫 마디가 이거 뭐야 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어가 좀 늦어서 발달이 부족해서 온 아이에게 아직 언어도 이해도 안 되는 애한테 저렇게 이거 뭐야 내지는 코끼리 이런 식으로 단어를 명명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대화의 내용을 인지적인 자극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뇌 발달에도 별 좋지도 않지만 아이들은 또 시작이야, 따로 놀기 시작하는구나, 단절의 느낌 그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인지적 질문만 하시거나 대화를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 자녀와 소통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3가지 유형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문제고, 마지막 부모님들이 자기 콤플렉스나 열등감이나 뭔가 자기가 좀 불안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게 되냐면 정말 통제적인 대화를 하세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대화를 한번 좀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식의 통제를 하는 대화가 꽉 차신다면 단순히 대화의 테크닉만 배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는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나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그 열등감으로 우리 아이에게 너무 과잉되게 지금 학업을 지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지는 결국 이것저것 너무 힘들면 불안이 올라와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입으로 먼저 내뱉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아이에게 과잉
과잉되게 통제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런 내 부류가 힘든 부모님들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잔소리류의 가치 전달의 대화거든요. 그 비율이 20%를 넘어가다 못해 가치를 전달하는 대화가 대부분의 대화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아기로 내려가자면 건강한 자아상을 기르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거는 일종의 자율성 침해인데, 아이들은 자율성을 좀 인정해주고 스스로 깨닫고 실수를 할 수 있는 틈을 줘야지,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엄마가 이거 다 못한다 이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위축이 돼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초등학교 3, 4학년 지났을 때 성적이 내 뜻대로 안 나오고 친구가 따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어릴 때 어머님이 자율성을 길러주고 칭찬의 대화를 더 많이 했다면, 아 이거 난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갈등 상황이 됐을 때도 아니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그래서 공부가 뜻대로 안 되면 잠시 실망하지만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가야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대만큼 가야지, 이런 아이가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못하네 저것도 못하네를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난 이거밖에 못해, 아 원래 그랬잖아, 이 무서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메타인지, 이런 것들이 6세 이전에 상당히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무조건 칭찬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어린 나이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류를 줄이시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칭찬이 좋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는 부모님들이 칭찬하라니까 정말 영혼 놓는 칭찬 있잖아요. 응 잘한다, 응 잘했어. 저는 그런 칭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야 너가 이제 멸치를 좋아하네, 멸치는 무슨 맛일까, 아이 고소한 맛이네. 자, 이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대화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으로 공감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은 칭찬을 하라 그래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한정 잔소리의 큰 피해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가 가장 버릇을 찾기 좋은 시기예요. 시키면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바라고, 그래서 예쁜 습관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잔소리를 아이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다다다닥 쏟아놓게 되잖아요. 아이가 따르려고 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나를 조절해서 계획을 세워서 규칙을 내면화하는 이 심리적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춘기가 돼서 일단 집 밖으로 튀어나가고,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꾸 안 되니까 더 강도를 많이 하고 세게 해서 잔소리류를 많이 하시면 한 번쯤은 반성해봐야 돼요. 이게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지? 이 문제가 과연 나의 불안에서 시작됐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가? 이 후자인 경우에는 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는 진단 있잖아요. ADHD, 유난히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의 기질을 타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아이든 특히 아이가 ADHD의 그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잔소리로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는 아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부모님이 자기 내공부터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그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막 잔소리만 하시는 부모님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불안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 전혀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더 사이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자꾸 아이에게 같은 잔소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될 때는 정말 깊이 있게 이 문제가 왜 벌어질까?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애착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못 줘서 사이가 많이 벌어졌느니, 아니면 요즘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나를 조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아이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 자기 분석이 꼭 필요한 순간이 바로 같은 잔소리 하루에 5번 이상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편견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왜 안 들을까예요.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숙제하라, 친구랑 싸우지 마라, 밥 맛있게 먹어라 등등 다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이의 마음이든 어른의 마음이든 스스로 해야 돼요. 타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말이 아이의 가슴 속에 내면화돼서 박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를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저항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애가 더 위험해요. 제가 책에도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들어주고 자율성을 길러주고 한 아이들은 일단은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왜 싫으냐? 엄마는 이래서 좋았다고 했는데 야, 너는 왜 싫으니? 야, 이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엄마가 무조건 시키면 네, 엄마하고 딴 생각하는 애들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지만 제가 볼 땐 내면화가 안 돼서 나중에 엄마 있을 때만 착한 일하고 엄마 없으면 이상한 일을 하는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의 착각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실현될 거라는 거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적당히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나와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 그걸 타협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깨달아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싫어도 해야겠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사실 이 하나만이라도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정말 저는 대화에서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불안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욕심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무심하게 키워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모의 욕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의 실체를 잘 알아서 적당히 삼키고 적당히 내놓을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면 대화를 하기 전에 눈꼬리는 내리고 입은 올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기분은 전념이 돼요. 아이도 대화하기 전에 벌써 기분부터 엄마가 좋네, 나도 좋아, 이게 아이들입니다. 사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엄마 아빠 기분하고 동조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조차도 오늘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저기 가방도 안 챙겼고 숙제는 하다 말았고 보니까 밥은 밥 먹다가 그냥 펀에 쳐놓고 게임하고 놀았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짓거리들 잔소리가 좀 많습니까? 야, 너 지금 몇 시간째 하냐? 숙제는 했니? 왜 게임만 하냐? 이제 이거 다 잔소리잖아요.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면 먹힐까요? 아무리 엄마가 웃고 그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무감각해지고 또 시작이네, 그럼 막 귀를 막고 좀 더 나가는 아이들은 반항을 하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말 말을 잘 삼켜야 돼. 오늘 내가 지금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대책 없이 다 퍼내어 쳐놨다 하는 순간에도 핵심적으로 딱 두 개만 어떻게 할까? 게임이 더 중요하면 게임 아직까지 하고 있어? 우리 원래 게임 언제까지 하기로 됐더라? 요거 하나로 간다든지,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잘 지냈어? 학교엔 재밌었니? 를 먼저 해서 일단은 무장해제를 시키고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근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주 게임을 하네, 게임 우리 규칙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최소한 게임은 엄마 말씀 좀 들어볼까? 내가 너무 좀 많이 했네, 왜 그렇지? 이런 아이가 되고, 이것을 게임도 했다, 숙제는 어쨌냐, 밥그릇은 왜 이러냐 쭉쭉 나오면 애들 그다음부터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들었나 마나 대답만 해놓고 다음에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삼키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정말 잔소리하고 싶으면 필요한 거 한 가지에 힘주고 하루에 3개 이상의 전 잔소리가 먹힐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가르치면 외우게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행동의 참 중요한 동기는 대부분이 무의식적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휴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잖아요. 의식적 교육으로. 여러분 개인 그거 몇 프로 지키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내가 이걸 잘못하면 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할 것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이 내면화돼서 경찰이 없더라도 공공도둑을 지킵니다.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게 이해를 하고, 또 심지어 부모님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 아이는요,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하는 걸 따라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운 말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굳이 아이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해라 안 해도 아이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가지고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대한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평소에 정말 아이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매일 앉아서 핸드폰 서치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나 안 그런다 그러지만 실은 우리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 가면요, 다 아픈 아기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시거든요. 저는 그 아픈 아이 옆에 다정하게 위로하시는 분들은 딱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젊은 어머님들, 아기는 처져 있는데 열심히 핸드폰 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과연 아이들이 정말 좋은 부분들, 인생에서 딴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무의식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책이 정말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바라시면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책을 같이
읽으세요. 아이가 숙제할 동안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엄마도 자기 중요한 책들을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 태도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자꾸 표면적인 언어 표현으로 다 때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깊숙한 레벨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녀와 이게 또 대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봅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항상 같이 지내다 보면 일상을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일상을 반복하게 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매일 같은 걸 하는데 제대로 되는 거는 없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옷 입어라 밥 먹어라 이거를 하다 보면 부모도 사람인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꽤 많아요. 저 역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을 딱 집에 들어가면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멈칫하는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된 내 감정이 아이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거를 보고 걱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가 좋은 대화를 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일상에 함몰되지 않는 자기 기분 조절을 하시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이 정말 약하세요. 자기 기분 조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절대로 화가 났을 때는 훈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역효과가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장실 가라 그래요. 좀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뚜껑 열렸던 게 가라앉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성의 뇌가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 안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아빠들 중에 특히 꾹 참으시다가 욱 하면 온 집안을 엄청 무섭게 휘저놓는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아빠들은 화장실도 안 됩니다. 제가 동네 한 바퀴 하고 오라고 합니다. 1, 20분 정도 기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맑은 정신으로 다시 아이에게 제대로 이성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두 개만 지켜도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부모라고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순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 안 되면 피해서 약간 내가 다시 기분 조절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오늘날 부모님들이 꼭 가져야 될 대화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데 아이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다른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불안이 올라옵니다. 뭐 쟤는 저걸 한대는데 저 집에는 뭘 시킨다는데 어떡하나. 제가 이제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그 부모하고 얘기하고 나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내가 뭐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분은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친구들 부모들 중에 그분이 자기 불안을 합리화해가지고 다른 부모한테 퍼뜨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시는 무리에 끼지 마세요. 괜히 뭐 좋은 정보를 주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부하내동 하다가는 좋은 길로 못 가십니다. 두 번째,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이 정상적일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사실 불안이라 하면 현실에 근거한 게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당장 무슨 일을 만들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대부분이 생각을 물고 불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불안으로 인하여 고민하면서 새로운 해결책대로 실행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불안은 현실적인 불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자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까지 지속이 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불안 장애로 가기 직전에 쓸데없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실 때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은 그 걱정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이 걱정을 아무리 해도 실제로 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걱정은 빨리 머리에서 탁 지우셔야 됩니다. 이 테크닉은 실제로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해결이 안 보이는 걱정은 머리에서 몰아내기.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문제 해결형 불안이냐 과잉 쓸데없는 불안이냐 이걸 구별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느껴요. 이 아이하고 나하고 뭔가 공감이 되고 마음이 좀 통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와요. 그러니까 대화는 느낌으로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으로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는 감정적인 교류나 느낌이 와야 돼요. 두 번째, 그럼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모에게 의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한창 끙끙 혼자 고민하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 아예 얘기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은 이미 그런 경우라면 대화가 약간 어긋난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첫 번째 그 푸는 대상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 기분 나빴어. 누가 어쨌어. 이런 얘기를 집에 와서 편안하게 하면서 같이 해결을 마련한다면 이 아이는 대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이나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부모하고 공유를 해주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가 다가 아니고 비언어적 대화가 한 70%좀 됩니다. 평소에 내가 내 기분을 어떻게 전달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긍정적이냐가 그대로 자녀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종의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내 마음 다스리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하고의 대화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습관만 잘 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로 갈수록 뇌의 지도를 만듭니다. 이 아이가 세상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든 지도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는 너무 중요하고 이 아이의 평생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